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스타트업 투자 동향입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섹션으로 담아왔는데 이 자료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정말 발전됐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즉,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리서치 자료, 정보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물론 정보 자체가 많지도 않았지만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업계의 전문가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뭐 웹사이트만 조금, 리서치하면은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국내 자료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매달 발표하는 투자 동향, 요거 자료의 링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뒤에 그냥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현재 분야별 최신 투자 유치 현황이에요. 그래서 섹터별로 나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일 높게 나온 영역이 O2O,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 헬스케어 특성이 다른 섹터보다는 좀 초기 단계의 회사라 할지라도 다른 섹터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을 받는 그런 또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섹터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투자 유치의 기업 현황들인데요. 뭐 지금 9월달 최신의 투자를 많이 받았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매달 그리고 분기의 정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훌륭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더 VC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 다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현재 투자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트렌드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더 스타트업 위클리라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각각에 있는 소식들을 링크로 주는 것 뉴스가 이제 전달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이걸 받아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사이트들을 이렇게 링크로 모아놓은 곳들도 많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트렌드 겉핥기식보다는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밑에 투자자분들이 또 자료를 많이 올리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업계에 또 구루로 계시는 허진호 대표님이 저희 이제 예전에 리더 분이시기도 했는데, 최신 트렌드 경향도 그 본인의 블로그에다 많이 올리셨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도 잘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훌륭한 정보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베네딕트 에반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말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글도 유려하게 쓰시는데 한번 이 핫 트렌드들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최신 자료는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글로벌한 측면에서 글로 쓰셨는데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 공부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쭉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해외 자료들도 지금 ROA 컨설팅이라고 하는 국내 컨설팅 업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동향, 그 다음에 해외 동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들의 그 리스트를 검색 엔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업체 파악, 그 다음에 이 업계의 동향들을 충분히 웹의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들도 당연히 기획기사처럼 해서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하고 있는 이 비석섹스도 코리아 테크 투데이 또는 아시아 테크 데일리와 같이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영어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트렌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동향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까지 마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제2의 쿠팡이라고 하는 그 산타 토익으로 알려져 있는 리드라는 업체가 어떻게
손정희 의장님, 그 소프트뱅크에 낙점되었는가? 예. 리드가 어떻게 그 한국에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어떻게 글로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2천억 최근에 2천억 투자를 받아서 거의 유니콘의 배열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작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한 리딩하는 업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을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미국 진출,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외의 글로벌 PR, 마케팅, IR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제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K사의 스케일업인데요. K사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회사입니다. 그 카카오라는 회사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스밸리를 지나서 뭐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났지만 전 국민이 쓰는 사용의 앱이었지만 실제 돈을 못 번다라는 그런 그 비판의 소리가 많았던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 메신저에서 최적화된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런칭을 했고 그걸 통해서 메신저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검증,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검증을 했고 그걸 통해서 텐센트한테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켓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투자 이후에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게임하기가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상황에서 없었던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한 팀이 돼서 회사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그랬을 때 이제 외부의 또는 대기업들의 경쟁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다 극복해냈었는데 실제 스케일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뭐 주 단위, 2주 단위로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존에 있는 팀과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차이들 그리고 기존의 전략, 마케팅, 광고, 영업 또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 확장 이런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카카오가 그 단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다음을 합병하면서 M&A 전략을 통해서 또는 지금 또 각각에 있는 공동체들의 분사를 통해서 외부 투자를 받아서 개별 IPO를 하는 또 새로운 전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러한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이 되면서 상장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확장해 가는 단계에서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점들 이거를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8개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것, 그다음 팀 문화, 그다음 투자, 제품,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 파이낸스 전략,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일 때와 스케일업일 때가 다르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제 조직과 리더십이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되죠. 초기에는 초기 창업 멤버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거의 다 처리하잖아요. 실제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PR도 하고 운영도 하고 회사 경영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데 실제 스케일업이 되면은 새로운 팀들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이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시스템적인 또는 프로세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상태에서 많이 고민한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R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조직이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면 이제 팀과 문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처음에는 말 그대로 형, 동생, 혈맹,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에서 더 이상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만이 그 최고의 팀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업이 되면 될수록 회사가 추구하는 명확한 비전, 이것을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처음에 만들었던 비전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크래프톤, 그전에는 테라 서비스를 했던 블루 스튜디오라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정말 10년 넘게 고생하면서 상장을 해서 지금 성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말 가감없이 책에다 썼는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블루 스튜디오가 의 비전은 MMORPG의 명가, 이거를 이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뭐 시장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게임 업계가 변하면서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은 게임 제작의 명가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듯이 회사가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또는 이 트렌드가 바뀌고 업계가 변하면서 회사의 비전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전 구성원 멤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비전 세팅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 BM,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다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진출까지도. 그래서 제품 측면에서도 봐도 처음에는 솔루션을 만들었던 회사가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 중에 하나의 스타트업도 B2B 솔루션으로 시작해서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피상적으로만 들을 수 있지만 실제 그걸 체감을 해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외부의 전문가들이 하나에 집중해라, 하나만 잘해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이제 솔루션을 요즘에 용어로 온프라미스라고 하는데요. 그 원타임으로 구매하는 모델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의 구매 이 트렌드가 또 세스 모델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는 서비스는 이제 구독제 서비스로 바뀌었듯이, 그렇게 제품이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 가격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영업 방식,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KPI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전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변화에 따른 우리 비즈니스의 구조가 다 변하는 거를 어떻게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들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조직이 가장 먼저 챌린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 또는 경영진들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요청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CTO급 경험 많은 개발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또는 저희 회사는 이제 그동안의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제품을 시스템적으로 잘 기획하고 개발을 해보셨던 그 PO분들,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PM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외부의 경험 많은 분들이 실제 저희 조직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R&R이죠, R&R. R&R. 그전에는 이제 뭐 R&R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게 스타트업에서는 이슈였다면, 이제는 R&R 이슈가 나와요. 이게 뭐,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최주열 이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dealing with ambiguity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 경계가 모호한 일들을 직접 해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리더십을 가져가면 그 조직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대리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가 제가 스타트업, 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제 큰
조직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R&R이 명확하지 않다. 좀 R&R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 이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가는 이 환경에서는 스타트업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실제 R&R이 명확할 수가 없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호한 영역에 있어서의 일들을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리더십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해결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성향의 탤런트 그 인재분들이 아마 스타트업과 좀 잘 맞고 또 성장을 잘하고 그러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케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과 리더십이 바뀌면서 팀 문화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하게 되죠. 하루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 조금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OKR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KPI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OKR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명확하게 OKR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왜 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OKR 또 에자일 조직이다 이런 거를 많이 트렌드로 하니까 이거를 잘 그 취지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저희 조직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더 가중되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 투자자들과 만나는 파이낸싱, IR 이런 거에 있어서 스케일업이 되면서는 또 새로운 단계의 문제점들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초기 카카오의 기업 문화와 지금 후기 카카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카카오는 저희 그때는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잖아요. 신뢰, 충돌, 헌신이라고 하는 창업자의 가치 이거 되게 중요시해서 저희는 이제 혁신과 소통이라고 하는 비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행성주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회사 안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뭐 글로벌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10가지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많이 바뀌잖아요. 조직이 커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화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배달의 민족 또는 당근마켓 더 나아가서는 지금 최신의 토스 이런 회사들이 뭐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그 회사들만의 또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큰 조직이 되더라도 혁신의 DNA를 잃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각의 케이스 그다음에 회사마다 다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에 맞는 게 어떤 게 정답이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테크 스타트업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가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유연한 수평 조직 그리고 정보를 가능한 많이 개방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각각에 있는 멤버들,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했을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걸 기반으로 외부에 있는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고 더 큰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또 충분히 차별화된 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공통적인 점이 기술 기반의 회사인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성장의 기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창업자분들 또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하거나 꿈을 가지고 있는 팀이나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 생존이 어려운 지경인데 뭐 글로벌은 먼 얘기고 나중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팀들도 이제 미리 경험을 해보고 나머지 사례들을 좀 미리 선체험을 함으로 해서 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미리 한번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얘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에 대해서 현지화가 중요하다, 현지인이 되게 중요하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실패했던 경우 99가지를 만나서 들어보아야 소용없다. 성공한 하나의 케이스를 들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창업자가 직접 선두에 나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다양한 얘기들이 글로벌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글로벌에 있어서, 창업자의 의지, 그리고 원팀,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또 방법, 어프로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텀업 방식이냐,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은 아까 스타트업, 성공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초기 문화에서 보인 것처럼 각각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을 낸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위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빠르게 추진력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럼 글로벌에서는 어떤 게 맞느냐? 물론 또 여기 글로벌에서도 정답은 없지만 제가 여러 사례를 봐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글로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카오에서 경험했을 때는 카카오의 초기 문화가 이제 바텀업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있는 전략들,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거를 토론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결론이 안 나옵니다. 각각에 있는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우선순위고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요. 근데 뭐 예를 여기다가 제가 들어봤지만 SK처럼, SK같이 기존의 대기업 방식처럼 최고 경영자가 이 나라에서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하나 결정을 내리면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의 전략은 탑다운 방식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이게 있어요. 시작부터 그럼 글로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해외를 진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한국의 스타트업에다가 한 16개 투자를 했던 엔젤 투자자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너무 답답하다.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글로벌에 절대 못한다. 한국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다 올인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왼쪽인 거죠. 시작부터 무조건 글로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투자자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글로벌이 처음부터 제품을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뭐 로컬 제품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글로벌 하게 되면 제품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두 개의 일을 해야 되고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데요. 또 이거는 또 창업자들과 한국에 있는 창업팀들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것, 특히나 이제 북미에서 성공한다라는 확률은 스타트업 성공 자체의 확률이 굉장히 드문데 글로벌에 성공한다는 건 더더구나 어려운 거죠. 예. 마치 야구 선수를 치면 KB 리그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리그에서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원탑 오브 더 한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올인하는 것은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자르 또는 샌드버드는 사실 한국에서 서비스 했다가 거기서 만들었던 제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몰로코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냥 시작 자체를 해외를 타겟으로 했던 서비스들인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고요.
또 그런 것만 그것이 꼭 옳은 전략이냐? 오른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외에서의 매출과 뭐 그 실적은 아직 없잖아요. 국내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한국에서 한국 로컬 시장만 가지고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일본을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처럼 시큐레터라고 하는 B2B 회사 제트 컨버터, 이거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B2B 솔루션들은 처음에는 해외 진출을 먼저 했다가 실제 한국의 기반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경험과 기반 하에 한국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진출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의 전략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고 우리 팀, 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에 맞는 우리 스타트업의 스테이지에 맞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타이밍이 됐다. 그 다음에 내부에 그런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물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글로벌 진출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 탐색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트라, 지금 여기 이제 링크를 제가 가져왔는데 사이트에 가보시면 각 국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정보들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섹터별로 또 조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헬스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발전 방향과 리서치, 시사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정보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탐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도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 경험들을 다 만들어서 또 웹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A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BGP, 비석세스, 밀크 이런 미디어들에서도 그동안의 글로벌 성공 사례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투자자 허진호 대표님과 같은 경우도 본인의 블로그에 이러한 투자의 사례들 그리고 해외 진출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초기에는 이런 온라인에서 정보 탐색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보 탐색을 한 이후에 글로벌 사업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략과 시장 조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잠재적인 파트너들의 후보군을 정하고 거기를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 그리고 미팅을 하고 그들과 어떤 협상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글로벌 전략과 시장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외주 인력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 보면은 업워크나 피버 이런 데를 통해서 보시면 시간당 이런 일정 금액을 좀 투자를 해서 그 사이트들 그 실질적인 유저 인터뷰라든지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현지 정보 물론 이제 정보기관의 아주 일반적인 정보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시장 조사를 할 적에 이런 외주 인력 조사 기관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경쟁자 사이트를 분석할 적에 트래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EM 러시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분석, 웹트랙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경쟁사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크하는 회사들의 트래픽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진출할 적에 체크리스트를 가져오면서 우리 회사의 소개서라든지 우리 회사의 SNS 사이트들, 링크트인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좀 더 나가서 창업자들이나 키 멤버들의 링크트인 페이지들을 또 다 준비해서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잘 준비되어 있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고 이 업계에 전문성을 갖춘 아주 믿을 만한 회사라는 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한 상태에서 소개하고 파트너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동남아의 이커머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블로그에 전문가들이 올린 것들을 또 참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사례를 가지고 A 회사의 글로벌 사업 개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카카오 회사에 있을 때 타겟 국가 선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저가 갑자기 급 폭증을 한 거죠. 트래픽이 빡 튀었어요. 그래서 타겟 국가는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럼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참고했던 것은 이제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이나 시장에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 것, 아주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데이터라든지 컨설팅 데이터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장 조사는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타겟 파트너사를 정해서 그들을 어떻게 타겟팅 할 것인가.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중동 지역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파트너와 진출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통신사들, 현지 통신사들을 리스업을 해서 거기에 디지털 전략을 세우는 분들을 타겟해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컨택하고 만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신사들과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저의 지인을 통해서 알아낸 곳들이 이제 삼성 SDS, LG CNS, 또 코트라 이런 컨설팅 회사들 아시는 분들 통해서 그 통신사들의 디지털 전략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컨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LG CNS의 그 이사님은 지금도 저희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내시고 있고요. 또 그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진 않았지만 연락이 됐던 삼성 SD에 있었던 분은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 개발이라는 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컨택을 확보하고 회사 소개를 보낸 다음에 이제 미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요구사항들이나 협상들이 추가 팔로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카카오는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전문가를 이렇게 저와 같은 전문가를 뽑아서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지만 사실 개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정직원으로 뽑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렵잖아요. 굉장히 리스크도 많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조사와 잠재적 파트너 리스트업, 그들과의 최초 컨택까지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저희 BGP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진출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에 진출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본 또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뽑아서 직접 진출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지에 있는 유력한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후재팬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50대 5대5로 해서 진출 전략을 세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동에서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지의 마케팅,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나가는 방법. 이런 현지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많이 이런 조건을 계약을 많이 하죠. 그런 참조하시면 되고요. 게임 회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많이 또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의 방법은 또 간접 진출이에요. 간접 진출하는 거는 투자자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파트너를 두고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투자 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말하면 시장 센싱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켓 센싱을 하는 그런 것도 또 하나 이제 간접 진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인데요. 요거는 조금 지난 해외 진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했던 사례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가져왔는데, 요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키에서 이제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커머스 넘버원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온라인 커머스 1위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장의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명확합니다. SK 최태원 회장님이 터키를 딱 찍었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결과로 1위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대기업의 사례고,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특히나 B2B 솔루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진출을 해서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맨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화두를 제시한 것처럼 이제 리드라고 하는 산타토익이 있는데요. 초기에 빅서세스에서 장영준 대표와 또 거기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을 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이전에는 한국의 에듀테크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들 그렇게 좋은 평가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에듀테크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 또는 비즈니스에 비해서 투자를 이렇게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산타토익의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뱅크에서 거의 2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장영준 대표가 유튜브나 온라인에 많이 또 공유를 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짧게 정리해서 가져온 거면, 첫 번째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많은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의 초기 창업 멤버들을 가지고 함께 성장을 했다는 거죠. 누구는 개발을 잘하고, 누구는 기획과 운영을 잘하고, 누구는 디자인 마케팅 잘하는 그런 팀들이 모아서 실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 나가서 이 장영준 대표가 했던 전략은 탑다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은 우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공감한 파트너들 하나씩 저희 팀으로 만들어서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답이 안 나온다. 장영준 대표는 이 업계 최고에 있는 인재와 인플루언서를 먼저 영입해서 그 이후에 그분을 따라오게끔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전략으로 훌륭한 분들은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큰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또 전략을 가져와서 한번 참조해 보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큐레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 회사예요. 보안 회사고 지금 BGP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사인데, 이 경우에는 이분은 시리즈 A 단계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오셨어요. 실리콘밸리 직접 창업자가 찾아와서 미국 진출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조언 드렸던 거는 지금 대표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해외 진출보다는 오히려 기술력이 오히려 너무 자신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B2B 영업을 잘하는 팀을 꾸려서 좀 한국의 레퍼런스를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해외 진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좋은 분을 영입해서 잘 성장을 했고, 이제 지금 3년 뒤에 지나서 이제 큰 투자를 받고 내년도에 상장을 해서 내후년도에 이제 다시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트컨버터라고 하는 아이사텍 그 민종준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했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이렇게 해외 진출했던 사례도 없고, 이런 정보도 많이 없고, 도와주신 분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대표님 혼자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법인도 만들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컨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마케터도 있을 수 있고 고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다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집중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의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받고 내년도에는 아주 큰 세계 최고의 글로벌 벤더와 아주 큰 비즈니스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듯이 뭐 제가 함께 일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에는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또 조언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요.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도 제가 요 영상 그로스 해킹에 대한 글로벌 그로스 해킹에 대한 영상을 한번 꼭 잘 보셨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센서톤은 이제 유창훈 대표님이 여기도 보안 회사인데 다른 측면입니다. 어떻게 해외 영국에 진출을 해서 보안 회사가 지금 글로벌 성공 가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본인이 어려웠던 시기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림길, 중요한 의사결정의 갈림길. 우리가 정부 과제를 많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제품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한 그런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리얼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또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스윙비나 또 투자자 입장에서 김범수 파트너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죠. 투자자 입장, 그 다음에 뭐 세금에 대한 얘기, 창업자들이 많이 모르는 이 전문 영역에 대한 것들도 영상으로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패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이것을 혼자 이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제로 투 원이라고 해서 이걸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파트너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석섹스, BGP 회사는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해외 PR, IR, 사업 개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만 홍보하면 또 이게 상업적이 될 것 같아서 또 이 글로벌 분야에서 또 잘 하고 계시는 인벤션랩, 로아 인벤션, 특히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BDMT는 특히나 북미 헬스케어 전략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전문가 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시애틀에 있는 주재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의 회사들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한된 시간에 제가 또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뭐 투자 또는 동향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그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또 극복을 잘했던 성공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얘기와 그걸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시면 실제 저희 이제 BGP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쭉